안녕하세요. 즐거운 수다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들 중에서 무려 76%가 화장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좋은 게 아니야,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때 나이의 아이들의 그 심리를 저희가 다 알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엄마 화장품 가지고 화장 좀 해본 그런 경험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몰래 숨겨놓은 화장대 열어가지고 입술 칠하고 네네. 이렇게 스카프 목에 두르고 뾰족 구두 신고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등교를 하진 않았잖아요. 하긴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30% 이상이 화장을 하고 학교에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이제 고학년들 보면 여학생들이 10명에서 12명 정도거든요, 한 반에. 근데 3, 4명은 그렇게 화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 몰래 사고 자기 돈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저렴한 화장품에서 유해 성분이 좀 많아서 그럴 수 이렇게 피부에 있죠. 바르다 보니까 좋지가 않고 또 이쁘지가 않아요. 안 이뻐요. 유난히 입술만 네. 강조해요, 애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4명이 빨간 입술만 강조되는 게 있어요. 안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아이고, 눈에 딱 네, 보이는데. 이렇게 빨갛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 화장이 예의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안 해도 되게 예쁜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안타깝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지승현 씨나 네. 우리 김희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화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는 그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토했잖아요, 지금. 우린 예의 상하는 그걸 거라고.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이분들은 화장을 안 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그건 확실해요. 네, 확실하죠. 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사실 그 남학생들이요, 이 화장한 여자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오,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을 안 한 김태희 씨나 전지현 씨 같은 얼굴을 좋아하지 화장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그렇네요. 듣고 보니 맞는 얘기인데요. 한 여학생이 눈썹을 올리려고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불이 나서 그 불을 끄려고 향수를 부었다가 화재가 커졌던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아니,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진짜. 아이고.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11년 전 처음 교사를 시작했을 때 학생부여서 교문에서 학생들의 화장을 잡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화장솜을 들고 학생들이 얼굴 이렇게 닦아가면서 아유. 잡았었던 시절이지만 요즘은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4교시 끝날 때쯤이면 남학생들을 많이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10분 전에는 모두 다 화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화장을 많이 할수록 결국에는 공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것.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에 외모를 가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이들한테 어떤 말로 설명해주고 어떤 말로 설득을 한다고 해도 이 말을 듣는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각 나이대마다 저희가 어릴 때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꼭 애들은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꼭 계속하는 경향이 맞아요. 있는데 그거를 또 말린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더 나빠지기도 하니까 그냥 지나칠 정도만 아니면 그냥 네. 놔두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 보면 외모에 너무 지나치게 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 저 어릴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머리도 짧게 하고 다녔어요. 그냥 머리 감는 시간이 아까운 거라. 근데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시간 쉽지 않아가지고 했다고요? 어떤 거에 네가 관심을 갖는지는 그 학생 마음이지만 그게 네 인생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특히 화장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팔 청춘, 젊었을 때 그 피부처럼 보이게 하려고 많이 하는 건데 이팔 청춘이 왜 화장을 하는지 네. 사실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잘 설득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 소중한 아이 정말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과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잘 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수학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두운 저녁,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 성북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혹시 현재 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 학원 갔는데 들어올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밤 10시가 넘었네요. 이렇게 늦은 시각에 저희가 찾아뵌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늦은 시간까지 열공 모드 중2 장현재 군입니다.
수고했어. 피곤하지? 네. 들어가서 오늘 할 거 하세요. 네. 그냥 얼핏 봐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네. 지쳐 그럼요. 보이고. 학교 갔다가 학원까지 갔다 오면 정말 피곤하긴 피곤할 거예요.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현재. 축 늘어진 몸이 안쓰럽네요. 잠깐의 꿀맛 같은 휴식이 지나고 최근 다니기 시작한 수학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겸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근데 공부를 바로 옆에 책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침대 위에서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렇게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저 자세로 이렇게 글씨 쓰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저거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저거를. 익숙한 듯 자리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침대 위에서 문제를 푸는 현재. 현재는 왜 바로 옆에 책상을 두고 침대에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피곤할 때 앉아서 하면은 머리 아프고 그리고 그게 편하기도 하고 딱히 앉아서 하는 거랑 누워서 하는 거랑 효과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자세가 자꾸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죠. 점점 편해지는 자세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라라? 침대에서 나름대로 집중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보기엔 문제도 막힘없이 술술 풀어나가는데요. 아휴, 누워서 하지 말라니까. 책상에서 하려니까 또 누워서 하네. 다 했니? 거의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럼 나와서 채점하자. 네. 야, 저 혼내기도 뭐하고 안 혼내기도 좀 뭐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는 하긴 하는데 아니, 자세가 왜냐면 안 엄마 보이니까. 입장에서는 딱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서서히 그렇게 됐는데요. 영어 단어 암기를 매주 시키는데 그때마다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외우더라고요, 곧잘. 결과가 좋아서 그냥 냅뒀더니 수학도 점점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해서 좀 걱정스럽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이 자꾸 편하고 그쪽으로 자꾸 돼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로만 풀려고 하고. 어머니께서 아이의 그 태도 변화까지도 경과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현재 학습에 대해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엄마. 채점을 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현재도 엄마 옆에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 익숙해 보이는데요. 집안의 또 다른 선생님인 엄마가 평가하는 현재의 수학 공부 태도 어떨까요? 책상에 딱 앉아서 연습장을 펼치고 거기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누워서 침대에 앉거나 누워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문제집 빈 여백에다가 지저분하게 풀게 되니까 자기가 썼던 글씨도 못 알아보고 답이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요. 평소 현재의 학습 자세와 습관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종종 실수가 발생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현재도 엄마의 의견에 동의할까요? 그러니까 실수한 것도 있었고 제가 어떻게 할지 아예 몰랐던 것도 있었는데 그 운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운이 있었으면 생각해냈을 만한 거였어요. 운이 없어서 틀렸다고 했는데 어쨌든 몰라서 실수해서 틀린 거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친구들 보면 나중에 해답지 보면은 문제나 해답이 눈에 많이 익어서 아 내가 알 수 있었는데 아는 건데 틀렸다라고 생각하기가 네. 쉬운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몰라서 실수해서 틀린 네, 겁니다. 중위권들은 공부를 할 때 아는 것만 보이고요. 최상위권 애들은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도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는 이게 더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공부하기가 싫다는 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거거든요. 현지야, 채점 다 했어. 이리 와봐. 네. 요거는 이 식을 아주 잘 썼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못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5a 빼기 4b의 제곱이야. 두 개 똑같은 거라니까. 제곱을 구하는 것이 a 마이너스. 어머니가 대단하신 게 문제를 틀렸을 때 그 기본적인 문제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거의 변형된 형태까지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느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죠. 중학교 2학년 수학.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예, 제가 결혼 전에 14년 동안 강사 생활을 했거든요. 영어 강사.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골이 나 있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 말대로 잘 따라줬는데 현재가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은 본인이 아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업 중에 다른 친구가 모르게 되면은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현재한테는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현재한테만 맞는 수업을 맞춤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제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왔는데요. 앞으로도 학원은 다니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현재 입시 전까지는 가르치고 싶어요. 어머니가 완전 전문가시네요. 그렇네요. 네. 이골이 났대잖아요. 이골. 학원에서 오래 가르치셨기 때문에 학원의 장점과 또 학원의 단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1 전담 마크.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엄마표 수학을 통해 공부한 현재. 그렇다면 현재는 엄마와의 공부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좋은 점은 엄마랑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해요. 수학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나쁜 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엄마가 가르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책상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연습장 피면서 했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저는 방학 중에 한 학기 선행을 미리 시켰는데, 방학 중에는 개념 원리라든지 쉬운 기본 문제집을 한 권을 전체 풀게 했고요. 학기 중에는 심화 문제집을 시켰어요. 그런데 중학교 와서 성적이 그 초등학교 때 받았던 성적만큼이 안 되고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이라서 제가 무슨 가르친 데 문제가 있나, 아이한테 안 맞는 게 아닌가, 이 공부 방법이.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수학 실력이 좋았던 현재인데요.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와서 계획대로 꾸준하게 엄마표 수학을 해오고 있음에도 현재 수학 점수는 제자리 걸음. 그래서 고민 끝에 생애 처음으로 수학학원까지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전 엄마가 할 때는 전 지루한 감이 있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학원에서는 그거 재미있어서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이해가 잘 돼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맞는다는 현재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현재를 가르치고 싶다는 엄마. 그렇다면 이쯤에서 수다학이 점검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수다, 도와주세요. 중학교 2학년 현재와 어머님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곧잘 수학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점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참고로 79점에서 84점 정도의 점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는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세 얘기를 좀 한번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일단 뭐 앉는 것도 제대로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이렇게, 제가 목이 다 아팠어요, 선생님. 제가. 국어나 사회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손을 안 써도 눈으로만 반복을 해도 그렇죠. 학습 효과가 100이면 한 95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수학은 손을 안 쓰면 학습 효과가 50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만큼은 절대로 눕거나 안 좋은 자세로 공부하면 안 되고 정자세로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연습장에 풀지 않고 얘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다 틀린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아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 중에서 정말 연습장을 안 쓰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 한 5천 명에 한 명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써도 틀리는데 그걸 안 쓰고 하니 틀리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한 거에 대한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단 수학은 쓰면서 해야 되고, 앉아서 제자리에서 공부하는 거, 그 습관부터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가 푼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가 푼 문제 중에 1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지 않고 문제를 풀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네. 그 문제 유형 자체를 익히지 못하지 않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제 유형, 즉 1차 함수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림을 보고 그것을 식을 세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식을 써놓고 그것을 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식이 제대로 세워진 식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식을 세우고 연산하는 과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뭘 모르는지에 대한 구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바로 앉아서 그다음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자기의 알고 모름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네. 부모님도 그 오답을 좀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굉장히 힘든 상태죠, 현재. 그죠? 현재가 네. 그런데 이게 누워서 또 이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을 푸는데 사실 또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달라가지고 그건 그래요. 누워 있으면 또 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밤에 딱 누워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잘 떠오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얼굴도 떠오르고 내 돈 띄어먹은 놈도 떠오르고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효과가 있어서 누워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어떤 말로 얘기를 하고 어떤 말로 어르고 달래도 사실 의자에 앉혀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현재 의지가 중요하죠. 누가 억지로 앉힌다고 해서 맞아요.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엄마의 계획은 굉장히 이게 확고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현재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이나 뭐 어려운 점 이런 거를 아예 말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도 뭐가 잘못이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잘해왔는데. 뭔가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외부에서 요인을 찾으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현재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빠르게 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가 뭐가 어려워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훨씬 탄회하게 얘기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수학을 잘하던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현재는 난 좀 운이 없어서 문제를 좀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어머님은 수학 실력이 나쁘진 않은데 아쉽게 실수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정말 어머님과 현재의 예상이 맞는 건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의 평균 인지 능력은 평균 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고 좋은 편인데 그 언어성이 일단 평균 정도고요. 동작성은 평균상, 작업 기억력은 매우 우수 수준이고요. 처리 속도는 경계선 수준이잖아요. 네.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얘가 보면. 그러게요. 일반적으로 작업 기억력이 저렇게 높은 아이가 처리 속도가 저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네. 그거는 손으로 쓰는 게 아주 귀찮아서 아주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고 귀는 들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안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약간 누워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동기가 좀 굉장히 낮아 보인다. 그런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학습 그 동기 검사를 했는데 집중력은 또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우울불안 짜증이 있다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나도 이런 모습이 좋진 않다.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또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수학 평가도 해봤는데요. 후행은 한 56% 정도니까 한 중. 네. 그다음에 현행은 64%니까 중상. 아마 초등학교 때 만약에 검사를 했다 그러면 후행이 한 70에 현행이 한 64 정도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중학교는 후행이 복습을 안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는 뭐 더하기 두 자릿수 나왔다가 후행이 현행은 세 자릿수 나오니까 네. 당연히 두 자릿수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후행이 약한데 그 계산력과 이해력, 기본 개념이 좀 약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학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후행에서는. 현행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역시 끈기가 부족한 거죠. 현행에서는. 지금 배운 거니까 이해는 또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학교 성적은 이거보다 괜찮잖아요. 아까 보니까. 네. 근데 그 학교 성적으로 보면 이 수학 성취도 평가 검사가 학교 시험 문제보다는 다소 어렵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교육열이 높은지 낮은지 우수한 아이들이 많으면 좀 더 어려워지고 안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한 중상위권 정도는 하고 있지 않나 이 정도 보입니다. 네. 수학 평가지 속에서도 틀린 문제들 보면 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후행 문제가 조금 많이 틀렸었는데요. 네. 보면 7번, 8번, 17번, 19번, 24번, 25번 문제가 틀렸거든요. 근데 이 틀린 문제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제가 이 문제들을 추린 이유는 이 문제들이 회전체나 구, 부채꼴, 정다면체, 뿔 이런 식으로 도형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도형의 부피나 건널비, 특징에 관련된 문제를 거의 다 틀렸다고도 할 수 있어서 그 도형 관련 부분은 좀 후행을 해서 개념이나 이런 문제풀이 능력을 이렇게 획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문제를 좀 살펴보면 2번, 3번, 5번 같은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아주 잘 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계산 문제가 틀렸을 때 문제를 변형시켜가면서 연습을 잘 시켜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이 잘 돼 있고 잘 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21번과 23번 문제를 보았을 때는 연립방정식 관련된 문제에서는 식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활용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 문제는 잘 푸는데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식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네. 이것을 풀지 못하고 아예 풀이조차 쓰지 못한 것을 봐서 단순한 계산 문제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 핵심 개념부터 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후행 모두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학습법을 좀 제안해주고 싶으세요? 우선은 학원을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조금 이렇게 아까 도형 관련처럼 후행이 필요하거나 조금 집중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학원 선생님한테 묻는 것도 좋고요. 보니까 차분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자세는 마음대로 하지만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라서 이런 성격은 인터넷 강의도 좋거든요. 그래서 단원별로, 분야별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의가 다채로운 강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 관련 부분을 찾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거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집에 아주 훌륭한 엄마 하면 그래 하는 네. 좋은 보완책이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도움을 얻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는 결과도 좋았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결과가 썩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로 현재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엄마가 계속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이런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다른 중학교 2학년한테도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열심히 잘 가르쳐서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 좋은 결과가 여러 가지 상으로 나왔죠. 네.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보질 않아요. 자유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가 가르쳤을 때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자기주도가 잘 돼 있으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공부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스스로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결과가 지금 스스로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 시험도 안 보니까 나쁜지 몰랐죠. 그러니까 후행은 안 좋고 현행은 얼마큼 나오는데 인지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다는 거죠. 네. 결과가 좋았을 때는 엄마가 가르치는 게 오케이. 지금 안 좋다 그러면 내 방법은 얘한테 지금 안 맞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 방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옳을 것 같고 얘가 타고난 게 좋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뭐 숫자 이런 게 좀 나오고 그냥 간단한 응용만 있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그 중학교 올라가면서 문자 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뭐 풀이 과정이 나오고 끈기를 가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고사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단순한 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문이 수학 강사였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를 다 섭렵했다 그러면 중학생들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겠지만 네. 만약에 내가 영어 강사였다면 이제 수학은 좀 이제 내가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따라서 그 수학을 잘 가르쳐 줄 또 다른 어떤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제 수학은 그분하고 하고 영어는 아직도 내가 잘한다 그러면 꼭 영어는 계속 가르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아들은요, 네. 엄마랑 공부하는 걸 좀 싫어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문제 틀리면은 틀렸네 하고 끝나는데 엄마들은 그거 문제 하나 틀리잖아요. 네. 갑자기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힘들게 키웠는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네 아빠가 그 속 썩인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뭐 네가 네 아빠를 닮아 이렇다. 닮았다부터 해가지고 아빠가 옛날에 딴 여자를 만나서 날 어머, 얼마나 어머, 못생겼는데부터 다 나오다 보면은 아이가 수학 걱정하기도 바쁜데 집안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엄마가 손을 좀 띄는 게 나아요. 네. 공부가 진짜 하기 싫어질 수도 싫어지죠. 있겠네요. 네. 사실 엄마 입장에서도 이제 어머니 괜찮아요, 좀 쉬세요 하면 저는 막 날아갈 것처럼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있는데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외에 또 어떤 역할을 오히려 좀 드리면 좋을까요?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역할이 그냥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그렇죠. 엄청 맞아요, 많죠, 맞아요. 엄마 역할. 뭐 바깥에서는 이제 아이가 학원을 보낸다면 학원의 수준이 아이에게 맞는지 그리고 학원 선생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이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학원에서 잘 해결하고 있는지 같은 것을 하면서 맞지 않는다면 다른 학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네. 집에서는 학습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고를 때도 같이 골라주면서 이게 너한테 맞는 것 같네 서로 상의해서 아이가 어떤 공부
공부 매체를 고를 때 도와주고요. 또 영양적인 면이나 피로적인 면, 정서적인 면 같은 것도 관리를 해주고 태도 변화 같은 것도 이제 어머니께서 신경 써주면 그렇죠.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다른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시고 이런 수학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참 특별한 거거든요. 되게 내 아이를 위해서 베풀고 정말 싶으실 텐데. 부럽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요. 아이가 보통 엄마들은 공부 잘했어? 어려운 거 다 해결했어? 그러면 하고 말잖아요. 네. 근데 이 어머니는 아이가 푼 거를 보면 어디에서 막혔는지 얘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네. 있는 시야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푼 문제를 보면서 못 푼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알면 되겠네라는 그 핵심 정도만 짚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엄마가 이 선생님 역할만 하면은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엄마가 그 엄마 역할에 집중해 줄 때 아이도 공부에 집중이 잘 됩니다. 대신에 어머님은 이 수학보다도 더 중요한 걸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여자의 심리. 이것도 결혼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애할 때 중요하고. 좀 이런 건 아닐까요? 아니,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잖아요. 네네. 우리 엄마는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기꾼 알아보는 법. 돈 날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자들 많이 만났었을 거예요. 어머니도 살면서. 이런 애들 조심해라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거 잘 나가는 아이들한테 좀 아부하는 방법. 요런 가지 알려주시는 게 수학 몇 문제 더 맞추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머니 제가 수다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엄마의 역할과 선생님의 역할 물론 두 개 다 잘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그걸 다 잘하는 사람이 매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 보면 그 집안이 굉장히 화목해요. 그 공부를 잘하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화목해야 머리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사건 사고가 많으면 아이 뇌가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거에 7, 80%밖에 못 쓰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화목한 게 아니고 화목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싸울 거리를 줄일수록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러면 엄마는 뭘 해줘야 되느냐? 나도 해주고 싶은데 주말 같은 때 평일은 좀 놔두고요. 계획 세우는 거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계획을 잘 못 세우거든요. 세워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아이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걸 좀 조정해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일주일에 두 번이든 그 계획 세운 게 잘 달성이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네. 그 정도만 해야지. 그러면 그거 갖고 크게 안 싸우거든요. 이 아이 엄마가 너무 많이 덤비면 아이가 도망갈 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성적이 오히려 안 오를 가능성이 있죠. 네. 중2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가 즐겁게 공부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학원을 1순위에 두고 엄마는 뒤에서 코치처럼 옆에서 많이 좀 조언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재 목이 너무 걱정되거든요. 자세를 좀 편안하게 해서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어머니께서 좀 잘 유도해 주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중학교 2학년 현재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지니처럼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항상 함께 있지 않죠. 하지만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어머니께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정신 차려입니다. 현재를 보면 눈도 약간 풀려 있는 것 같고 공부할 때도 누웠다가 엎어졌다 이런 식으로 차려 상태에서 공부하지 않고 있거든요. 차렷! 하고 공부하면 그때부터 집중력이 생깁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코끼리 경주입니다. 코끼리 경주에서 아기 코끼리를 빨리 뛰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거나 들고 업어서 뛰면 더 빨리 갈 것 같지만 금방 코끼리의 덩치가 커져서 끌리지도 밀리지도 않는 상황이 됩니다. 코끼리가 스스로 달릴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스트레칭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 네, 나와 있죠. 우리가 현재가 보니까 뭐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표정도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하는 자세도 안 좋아요. 네. 공부하기 전에
이 스트레칭하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스트레칭 한번 쫙 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예. 의자에 오래 못 앉아 있었잖아요. 구부정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아직 MC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MC를 하려면 이렇게 오래 앉아 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허리가 계속. MC는 자고로 이 그럼요. 허리의 힘이거든요. 힘이거든요. 네, 맞아요. 허리 때문에 맞아요. 제가 MC 못 한다는 거 아. 참고하면서 허리를 강하게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칭 방법 나쁘지 않네요. 네. 이리 씨도 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얼른 MC가 되시길 바랄게요. 현재는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뭐 수학이 싫어요. 정말 수학이 지겨워요. 이게 아니라 공부 방법만 조금만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수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조언들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주승열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주제로 준비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남녀노소 다 좋아한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는 뭐 돈이죠, 돈. 아, 돈이죠. 그렇네요. 남자도 또 돈이 있어야 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도 사고 여자분들은 또 돈이 있어야 옷도 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임플란트도 하고 애기들은 장난감도 사고 네네.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돈이 있어야 제가 늘 평상시 해왔던 기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선생님 돈이에요? 다음은 돈으로 준비할 텐데요. 네. 오늘은 아니에요? 네, 아니군요. 오늘은 아니고 아. 오늘의 주제는 영화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실 요즘 그 수학과 관련된 영화들이 간혹 등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영화 속의 특수 효과에서도 수학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영화 같은 영상을 예로 들어가면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도 영화 속에 들어있는 수학 이야기로 재미있는 특강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됩니다. 자, 오늘 주승열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400초 수학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오늘은 영화 속 소재로 사용된 수학 문제들을 소개하고 그 풀이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995년 상영된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블록버스터 영화 다이하드 3입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는 악당의 범죄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사 맥클레인으로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 악당이 저울폭탄이 든 007 가방과 물통 2개를 분수대 앞에 설치하고 맥클레인에게 협박 전화를 걸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수대 앞에 저울폭탄을 뒀으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저울 위에 정확히 4리터의 물을 올려놓아야 한다. 물의 양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폭탄은 터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물통은 4리터가 아닌 3리터와 5리터 들이뿐이었다는 사실. 이 절박한 순간 과연 주인공은 5리터짜리 물통 안에 4리터의 물을 정확히 담아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리터 들이통에 물을 가득 채운 후 그 물을 3리터 들이 빈 통에 옮겨 담습니다. 그러면 5리터 들이통에는 2리터의 물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 3리터 들이통을 다시 비우고 5리터 들이통에 남아있는 2리터의 물을 3리터 들이통에 붓습니다. 그러면 5리터 들이통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3리터 들이통에는 2리터의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시 5리터 들이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3리터 들이통에 가득 차도록 옮겨 붓습니다. 3리터 들이통에는 이미 2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상태이니 5리터 들이통에서 딱 1리터의 물만 빠져나가는 셈이 되겠죠. 즉 5리터 들이통에는 정확히 4리터의 물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행히 주인공인 형사 맥클레인은 문제를 슬기롭게 풀었고 폭탄 타이머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추리가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다른 영화 김석윤 감독의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에서도 다양한 수학 문제가 등장해 흥미를 끌었는데요. 먼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 깊이만큼의 밧줄이 필요한 상황. 밧줄은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물의 깊이를 잘 모르니 얼마만큼의 밧줄이 필요한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단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폭은 3자 반이고, 두 번째, 주인공의 눈높이는 4자 반. 세 번째, 우물에서 1자 반 떨어진 거리로부터 우물 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이 3가지 단서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단서들로 우물의 깊이를 추리해 볼까요? 우물의 깊이가 곧 필요한 밧줄의 길이가 될 테니까요. 이것은 사실 우물의 깊이를 x로 놓고 비례식을 세우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떨어진 거리 1.5 대 우물의 폭 3.5는 눈높이 4.5 대 우물의 깊이 x로 식을 세우고 비례식 계산 과정에 따라서 3.5와 4.5를 곱해 1.5로 나눠주면 x는 10.5, 즉 우물의 깊이는 10자 반, 11자짜리의 밧줄이면 물을 길어 올리기에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센티미터나 미터의 개념이 없었던 옛날의 한자는 약 30cm이니까 우물의 깊이는 3m가 훌쩍 넘는다는 뜻이 되겠죠. 영화에선 다혜라는 소녀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다혜는 그 시절 수학적 사고력이 아주 뛰어났던 소녀였던 것 같네요. 또 이 영화에서는 한 사람이 5냥씩 내어 물건을 사면 6냥이 남고 한 사람이 3냥씩 내어서 물건을 사면 4냥이 모자란다. 총 몇 사람이며 물건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궁금해하는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식만 제대로 세운다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을 X라고 한다면 5냥씩 돈을 내어서 물건을 사니 6냥이 남는 것을 5X-6, 3냥씩 내어 물건을 사면 4냥이 모자란다는 건 3X 더하기 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5X-6은 3X 더하기 4라는 식으로 성립되게 되는데요. 계산해보면 X는 5, 즉 사람은 5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5 곱하기 5 빼기 6은 19이므로 물건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19냥이 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식을 세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준다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영화 속 수학 이야기들을 다시 활용해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것만큼 흥미 유발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책을 보는 걸 지겨워하는 아이라면 이제 영화와 같은 영상을 이용해 보세요.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유추하는 능력도, 수학 실력도, 수학적 사고력도 쑥쑥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다이하드 3에서 나왔던 그 3리터 드리통, 그다음에 뭐 5리터, 이거는 사실 그냥 물컵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집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거기 또 남자 주인공이 멋있잖아요. 브루스 윌리스. 맞아요. 그래갖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나도 크면은 저 사람처럼 머리가 벗겨졌으면 좋겠다. 아주 환하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큰일 날 상상을 한 거죠. 제가 눈도 작은데 이마까지 넓어보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머리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저울 폭탄. 네. 요거 보면서, 이거 우리 조카들이 보는 이 수수께끼 책에도 가끔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카들하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내가 다 설명을 하면은 잘난 척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삼촌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영화 속에 지금 수수께끼가 들어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원리가 수학을 좀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교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특히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페르마의 밀실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그 큐브 안에 들어있는 수학자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그 큐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학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강연 속에 등장한 영화로만 보면 사실 어린아이들의 관심을 끌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선생님.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쉬운 영화는 없을까요? 있죠. 플랫랜드라고 수학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도형을 정말 쉽게 풀어놓은 만화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인공이 육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각이 많아질수록 계급이 높아져요.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로 사천의 세계를 예측한 건데요. 각이 무한대로 늘어가는 체원이 최고 계급이 되고 이제 0차원인 점들이 모여서 1차원인 선이 되고 1차원인 선이 모여서 2차원인 면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차원, 4차원을 점점 이룩해 가는 그러니까 도형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쉬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재 수학자의 삶을 그린 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오, 알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수학의 필요성을 알려줬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영화 좀 아는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이 아는데 이 영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안 와요.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화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내는 김일희의 눈. 자, 이런 거 하면 또 얼마나 또 시청률 올라가겠어요. 네. 어떻게 수다하게 고정 코너로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영화를 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질라 같은 영화 보면 높이가 한 55m에 무게가 25,000톤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뼈로는 그걸 지탱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리버 여행기에 큰 사람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수학적 이치를 알면 그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영화를 보면서 조금만 의문을 제기하는 생각을 하면 수학적 사고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영화 보다 보면은 저게 말이 돼? 이런 수 장면이 있죠.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네. 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냥 그렇게 넘기지 말고 그런 장면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 수학적인 대화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주라기 공원이라던가 뭐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것도 네. 있고 뭐 아이언맨 이런 거 보면서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독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도 후 활동을 한다면 또 그 후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번 주에도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누시기 바라고요. 수학적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